1988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분만실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8세의 의대생 정민호와 25세의 아내 한소연은 결혼 3년 만에 첫 아이를 얻게 되었죠.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정민호의 눈빛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의대생으로서 이론적으로 출산의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은 전혀 다른 감정이었어요. 간호사가 분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정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아기가 좀 특별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정민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내는 괜찮을까? 아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담당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아기가 안면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인 문제인데 물론 수술로 교정이 가능합니다만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정민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의사가 되려는 내가 기영아의 아버지라니. 정민호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먼저 시어머니 김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태어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자의 반응은 차가웠죠. 어떤 문제? 얼굴에 기형이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아이는 키울 수 없어. 우리 가문의 흠이 될 뿐이야. 입양 보내라. 정민호는 반박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그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의사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그에게 기영아의 아버지라는 꼬리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한소연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죠.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기를 안는 순간 모성이 솟아났어요. 우리 아기, 예쁘네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정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소연아, 우리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한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이인데. 보라고 저 얼굴을. 수술해도 평생 흉터가 남을 거야. 내가 의사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내 아이도 제대로 못 고치는 의사라고 비웃을 거라고. 정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죠. 한소연은 아기를 달래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자기 피부치를 버릴 수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너도 생각해봐. 우리는 아직 젊어. 앞으로 얼마든지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이 아이는 분명 더 나은 부모를 만날 거야. 다음 날 김영자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아기를 한번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죠. 소연아,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결정이야. 민호는 곧 의사가 될 사람이고 너희들은 앞으로 더 좋은 아이를 가질 수 있어. 한소연은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녀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정민호는 입양기관을 찾았죠. 소연은 마지막으로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속삭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입양기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어떻게 지으실 건가요? 정민호가 대답했죠. 정연우로 해주세요. 직원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펜을 쥔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지만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의 압박에 서명했죠. 아기 현우는 그렇게 부모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몰래 현우의 사진 한 장을 간직했어요. 병실 화장실에 숨어 사진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널 찾을게. 꼭 찾을 거야. 보스턴의 한 공항에 마이클 존 파커와 그의 아내 메리 파커가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입양할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존은 보스턴 종합병원의 외과 의사였고 메리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습니다. 오랜 불임으로 고통받던 그들은 입양을 결정했어요. 마침내 한국에서 온 사회복지사가 아기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파커 부부님, 여기 여러분의 아들이 있습니다. 메리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받아들었죠. 안녕, 우리 아들. 존은 아기의 얼굴에 있는 기형을 전문가의 눈으로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 결의가 빛났어요. 걱정 마, 내가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들을 알고 있어. 우리 아들은 반드시 건강하고 멋진 아이로 자랄 거야. 메리가 물었어요.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마이클로 하자. 그리고 한국 이름도 남겨주고 싶어. 양부모로서 그의 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메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이클 윤제 파커. 정말 멋진 이름이네요. 그렇게 정현우는 마이클 윤제 파커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죠. 서울로 돌아온 한소연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찾아 울부짖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정민호는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직도 그러고 있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새 출발을 해야지. 그는 냉정했죠. 그 아이는 어차피 우리와 함께였다면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몇 번이고 수술을 받아야 했을 테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평생 견뎌야 했을 테니까.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그녀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민호는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어요. 그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버린 아들이 가진 것과 같은 기형을 고치는 의사가 된 거죠. 환자들에게는 모든 아이는 소중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아들은 버렸다는 이중성에 가끔 밤에 식은땀을 흘리곤 했어요. 정민호의 손재주는 탁월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어요. 마침내 그는 자신의 병원 뷰티 메디컬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개업식에서 그는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라고 선언했죠. 하지만 그 웃는 얼굴 뒤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공한 의사가 된 정민호는 환자들에게 친절했지만 가정에서는 냉정했죠. 한소영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딸 정유진이 태어났어요. 정민호는 딸에게만큼은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들에 대한 보상 심리였을까요? 그는 유진에게 과잉 보호적이었고 완벽을 강요했습니다. 우리 유진이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해.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니까. 유진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했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꼈어요. 한소연은 몰래 입양기관을 찾아가 현우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사무실 직원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비밀 보장 정책이 있습니다. 소연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이요. 단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좌절한 소연은 대신 안명기영 어린이 재단을 찾았어요.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매달 큰 금액을 기부했죠. 남편 몰래 자신의 주얼리를 팔아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아들을 위한 간접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보스턴에서 윤재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7살 때 존은 자신의 동료인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를 통해 윤재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수술 전날 밤 어린 윤재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빠, 저 수술 후에도 같은 사람일까요? 얼굴이 바뀌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요? 조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윤재야, 내 얼굴은 바뀔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내가 누구인지는 외모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란다. 윤재는 새 얼굴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양부모는 윤재에게 그의 뿌리와 과거에 대해 숨기지 않았습니다. 너는 한국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우리는 널 입양했지. 왜냐하면 우리가 널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야. 어린 윤재는 물었죠. 제 진짜 부모님은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메리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너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던 거야. 어쩌면 그들도 널 찾고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윤재가 상처받지 않도록 진실을 부드럽게 포장했지만 내심 윤재를 버린 부모에게 분노를 느꼈어요.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아이를 포기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재는 특별한 아이로 자랐어요. 뛰어난 지능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죠. 존과 메리는 윤재가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왔습니다. 너의 특별한 시작이 너를 더 강하고 공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윤재는 12살 때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아빠, 저는 여기가 낯설지 않아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는 미소 지었죠. 내 DNA가 기억하고 있나 보구나. 그때 그들은 우연히 뷰티 메디컬 광고판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정민호의 얼굴이 크게 있었어요. 저 의사 선생님이 누구예요? 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인가 보네. 한국은 성형의술이 발달했거든. 윤재는 왠지 모를 이끌림을 느꼈지만 곧 잊어버렸죠. 그러나 그날 밤 윤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광고판 속 의사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며 돌아오라고 속삭이는 꿈이었어요. 정민호의 뷰티 메디컬은 전국적인 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화려한 외관의 병원들이 서울 강남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들어섰어요. 그는 한국 성형외과의 권위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마법의 손이라고 불렀죠. TV쇼에 출연하고 유명 연예인들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겉모습과 달리 그의 내면은 공허했어요. 특히 밤에 홀로 있을 때면 어딘가에 있을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끔 술에 취해 현우야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죠. 한소연은 겉으로는 완벽한 의사 부인으로 살았지만 비밀리에 입양 아동 찾기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해외 입양된 한국 아이들의 사진을 끊임없이 살폈죠. 혹시 그 중에 자신의 아들이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요. 소연은 몰래 현우의 생일마다 촛불을 켜고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널 잊지 않았어. 꼭 다시 만날 거야. 그녀의 눈물은 케이크 위로 떨어졌어요. 2010년 보스턴 MIT 캠퍼스에는 흥분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3학년 마이클 윤재 파커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국제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CNN과 BBC까지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22세 한국계 미국인, 인공지능의 새 지평을 열다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윤재는 겸손하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팀원들 모두의 공로입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이자 경쟁자인 제임스 리는 속으로 질투심을 느꼈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제임스는 윤재와 비슷한 배경을 가졌지만 항상 2등이었죠. 축하해, 윤재.
역시 너는 천재야. 제임스의 말에는 진심과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시기심이 번뜩였어요. 윤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음에는 내가 이길 수도 있어. 내 아이디어도 정말 훌륭했으니까. 제임스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에도 내가 이길 거야. 항상 그랬듯이. 그는 속으로 생각했죠. 축하 파티가 끝난 후 제임스는 혼자 캠퍼스 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왜 항상 윤재인 거지? 난 언제나 2등이야. 그때 한 남자가 접근했어요. 리군, 자네의 재능이 윤재에게 가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네. 제임스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유명한 기업가 최태준이었죠. 최 회장님, 어떻게 저를 아세요? 최태준은 미소 지었어요. 자네와 윤재를 모두 지켜봐 왔네. 나는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사람이야. 이 만남은 제임스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윤재의 AI 연구는 특히 의료 분야에 혁명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인 데이비드 김 교수는 윤재의 잠재력을 일찍부터 알아봤어요. 윤재, 자네의 알고리즘은 복잡한 의료 진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특히 선천적 기형 분야에서 말이야. 윤재는 깜짝 놀랐어요. 왜 하필 그 분야인가요? 데이비드 교수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사명이 되기도 하지. 자네도 그 분야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잖아. 윤재는 자신의 어린 시절 수술 경험을 떠올렸어요. 그것이 그의 무의식적인 연구 방향을 결정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교수님, 저도 모르게 제 과거가 저를 이끌고 있나 봅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바로 위대한 혁신의 원천이지.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열정 말이야. 한편 한국에서는 정민호가 뷰티 메디컬 그룹의 회장으로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병원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죠. 화려한 마케팅과 셀럽들의 지지로 그의 병원은 한국을 찾는 의료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어요. 정민호는 주요 경제지 표지에 아시아의 성형 황제라는 제목으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정민호의 호화로운 사무실에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인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오늘 따님 유진 양의 생일인데 일찍 귀가하실 수 있냐고 하십니다. 정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죠. 고급 시계를 힐끗 보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해. VIP 환자 수술이 있어. 아, 그리고 선물은 준비해뒀어. 차 트렁크에 있으니 집에 가져가라고 해. 비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민호의 선물은 항상 값비싼 명품 가방이나 귀금속이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한소연은 남편의 답변을 듣고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딸 정유진의 22번째 생일인데도 민호는 또 이를 핑계로 가족을 등한시했어요. 소연은 화려한 생일 케이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더욱 첫째 아들 생각이 났죠. 현우도 이제 30이 되어 가는구나. 내 아들은 어떤 생일을 보내고 있을까? 유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슬픈 표정을 알아챘어요. 괜찮아요, 엄마. 아빠는 항상 그랬잖아요. 저는 이미 익숙해졌어요. 유진의 말투에는 반항심이 묻어났죠.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유진은 표면적으로는 모범생이었지만 내면에는 부모의 불화로 인한 상처가 컸습니다. 특히 아버지 정민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죠. 엄마, 솔직히 저는 아빠가 집에 안 오셔서 오히려 편해요.
아빠가 오시면 항상 저한테 잔소리만 하시잖아요. 유진아, 살 좀 빼라. 유진아, 공부는 잘하고 있냐? 유진아, 남자친구는 있냐? 유진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신랄하게 말했습니다. 한소연은 딸을 안아주었어요. 아버지는 너를 사랑해. 표현 방식이 서툴 뿐이야. 그날 밤 소연은 혼자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몰래 간직해온 현우의 유일한 사진이 있었어요. 아기였을 때의 모습이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내 아들. 그녀는 사진에 키스했어요. 그때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보고 있어요? 소연은 황급히 앨범을 덮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사진들이야. 유진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녀는 항상 부모님 사이에 뭔가 비밀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엄마가 항상 슬퍼하는 이유가 뭘까? 아빠와의 불화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윤재는 MIT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더욱 혁신적인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죠. 어느 날 데이비드 김 교수가 그를 연구실로 불렀어요. 윤재, 내가 자네를 특별히 지도한 이유를 아나? 윤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나는 자네 양아버지의 오랜 친구야. 존이 자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줬지. 윤재는 놀랐어요.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군요. 세상은 정말 좁네요.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특별한 여정을 가진 사람이야. 언젠가는 자네의 뿌리를 찾아볼 생각이 있나? 윤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그는 종종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을 포기했을까?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들을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진정으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결정이야. 하지만 알아두렴. 때로는 우리가 과거를 찾기 전에 과거가 우리를 찾아오기도 한다는 걸. 그의 말에는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재는 교수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슴 한편에 새겨두었어요.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윤재는 문득 자신의 한국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정현우. 내 원래 이름이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현우라고 불러보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는 것 같았죠. 윤재의 연구는 점점 더 의료 AI 쪽으로 집중되었어요. 특히 얼굴 인식과 재건 분야에서의 응용에 관심이 많았죠. 그는 컴퓨터가 얼굴의 미세한 특징을 분석해 성장 패턴을 예측하고 최적의 수술 방법을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의 무의식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상처가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연구는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를 과거와 연결시키게 될 것이었습니다. 2018년 윤재는 MIT 공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파커 AI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의료 AI 기술은 암 진단부터 선천적 기형 치료까지 다양한 분야에 혁명을 가져왔죠. 윤재는 29세의 나이에 실리콘밸리에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파커 AI의 목표는 단순한 이윤 창출이 아닙니다. 저희는 기술을 통해 의료의 민주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윤재의 인터뷰가 여러 매체에 실렸어요. 특히 그의 한국계 배경과 입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윤재는 국제의학 컨퍼런스 참석 요청을 받았어요. 장소는 서울이었죠.
드디어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왔군요. 윤재는 양부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서울에서 열리는 의학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어요. 존 파커는 기뻐했죠. 정말 좋은 기회구나. 내 뿌리가 있는 곳이니까. 메리도 동의했습니다. 윤재, 이번 기회에 내 과거에 대해 더 알아볼 생각이 있니? 윤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마도요. 하지만 일단은 컨퍼런스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서울에 도착한 윤재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15년 만에 방문이었지만 도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컨퍼런스 첫날, 윤재는 발표를 마치고 청중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중년 의사가 질문했어요. 파커 박사님, 귀하의 AI 기술이 성형외과 분야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 의사는 다름 아닌 정민호였습니다. 윤재는 질문에 답했지만 왠지 모를 친밀감을 느꼈죠.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제 기술은 특히 선천적 안면, 기형 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게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민호는 관심을 보였어요. 개인적인 의미라고요? 윤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안면 수술을 받았거든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정민호가 윤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명 깊은 발표였습니다. 제 병원에 방문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윤재는 명함을 받았어요. 뷰티 메디컬 그룹 회장 정민호. 왠지 모를 인연을 느끼며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편 미국 보스턴에서 공부 중이던 정유진은 윈터스쿨 수업을 듣기 위해 MIT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윤재의 특별 강연 포스터를 보았어요. 마이클 윤재 파커 박사 AI와 의료의 미래. 유진은 호기심에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윤재의 열정적인 강연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인턴십 기회가 있습니다. 윤재의 말에 유진은 용기를 내어 강연 후 그에게 다가갔어요. 파커 박사님, 정말 감명 깊은 강연이었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AI와 의료윤리의 교차점에 관심이 많습니다. 윤재는 유진의 열정에 감명받았습니다. 심리학 전공자의 관점도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인턴십에 지원해 보세요. 유진은 기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정유진입니다. 윤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유진이요? 한국 이름이네요.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죠. 네, 저는 한국인이에요. 지금 하버드에서 유학 중입니다. 윤재는 묘한 우연에 미소 지었어요. 저도 한국계입니다. 입양되어 미국에서 자랐지만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유진은 윤재에게 이상한 끌림을 느꼈어요. 단순한 학문적 존경을 넘어선 감정이었죠. 서울에서의 컨퍼런스를 마친 윤재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정민호와의 만남은 그의 마음에 계속 맴돌았어요. 어느 날 데이비드 김 교수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윤재, 한국은 어땠어? 윤재는 솔직하게 답했죠.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친부모를 찾을 준비가 됐니? 윤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윤재는 자신의 입양 서류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양부모는 언제나 그의 과거에 대해 투명했기에 모든 서류를 보관해 두었죠. 서류에는 기본적인 정보만 있었습니다. 출생 1988년 서울, 이름 정현우, 부모 미상. 그는 DNA 검사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데이비드 교수님,
제 DNA 검사 결과를 한국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할 방법이 있을까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한국의 입양인 연결 프로그램에 몇몇 지인이 있어. 도움을 요청해 볼게. 그동안 윤재와 유진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유진은 파커 AI에서 인턴십을 시작했고 윤재의 믿음직한 조수가 되었죠. 윤재 박사님, 의료윤리 관련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유진은 언제나 프로페셔널했지만 가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윤재도 유진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윤재는 유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유진 씨, 오늘 저녁 같이 할래요? 업무 외적으로요. 유진은 기쁘게 수락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윤재에게 아버지가 한국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식사 중 유진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도 의료계에 계세요. 한국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윤재가 관심을 보였죠. 정말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민호라고 하세요. 뷰티 메디컬 그룹의 회장이세요. 윤재는 충격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울 컨퍼런스에서 만난 바로 그 의사였어요. 우연이네요. 제가 서울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 윤재는 생각에 잠겨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진에 대한 감정, 그리고 정민호라는 이름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날 데이비드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윤재, 좋은 소식이야. 한국의 입양인 연결 프로그램에서 내 DNA와 일치하는 결과를 찾았어. 윤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누구인가요? 부모 중 한 명의 DNA가 일치했어. 어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이야. 이름은 한소연이라고 해. 윤재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DNA는 거짓말하지 않죠. 그분에 대해 더 아는 정보가 있나요? 현재 서울에 살고 계셔. 그리고 데이비드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녀의 남편 이름이 정민호야. 윤재는 충격으로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정민호와 한소연, 유진의 부모님이었어요. 그것은 곧 유진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라는 의미였죠. 윤재는 즉시 유진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윤재가 갈등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정민호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뷰티 메디컬 그룹의 불법 리베이트 스캔들이 터진 거죠. 정민호는 약품 회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성형 황제의 추락, 뷰티 메디컬 주가 폭락. 정민호의 명성은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한소연은 남편의 스캔들로 괴로워하며 유진에게 전화했어요. 유진아,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니? 유진은 이미 뉴스를 통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곧 한국에 갈게요. 한소연은 말렸죠. 아니야, 내 공부가 중요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전화를 끊은 한소연은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지금, 오래전 포기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현우의 유일한 사진이었죠. 유진은 윤재에게 가족의 위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큰 문제에 처하셨어요. 회사도 파산 직전이고요. 윤재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그가 버림받은 이유를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완벽한 이미지를 위해 기형아인 아들을 포기한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완벽한 이미지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결심했어요. 파커 테크놀로지를 통해 위기의 뷰티 메디컬을 인수하기로 한 거죠. 이것은 30년 만에 복수가 될 수도, 화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윤재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뷰티 메디컬 인수 제안을 보냈어요. 정민호에게는 구세주처럼 보일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한편 유진은 윤재와의 관계에서 뭔가 변화를 느꼈어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요즘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서요. 윤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많은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윤재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죠.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 우연히 윤재의 DNA 검사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름 한소연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윤재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유진 씨,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당신의 오빠인 것 같습니다. 유진은 충격에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도 안 돼요. 윤재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입양 서류,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자신이 정현우라는 사실까지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엄마가 항상 슬퍼하셨던 이유가 복잡한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윤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커 테크놀로지를 통해 뷰티 메디컬을 인수한 후 정민호와 한소연을 면접에 불러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었죠. 유진은 혼란스러웠지만 윤재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알리면 안 될까요? 윤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 마주해야 합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에요. 뷰티 메디컬 인수 제안은 정민호에게 구원의 손길 같았습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죠. 정민호는 자존심을 삼키고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모르는 외국 회사에 팔리는 것보다는 낫겠지. 최소한 우리 병원의 명성은 유지할 수 있을 테니. 한소연은 남편의 결정에 동의했지만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계약 체결 날짜가 다가왔고 정민호와 한소연은 파커 테크놀로지 한국지사로 초대받았어요. 유진은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죠?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한소연은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유진아, 너 뭔가 알고 있는 거니? 유진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냥 열린 마음으로 가세요. 정민호와 한소연은 파커 테크놀로지의 고급스러운 회의실로 안내되었어요. 그들은 회사 CEO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재가 들어왔죠. 정민호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아, 서울 컨퍼런스에서 배웠던 파커 박사님이시군요. 윤재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입양 서류와 DNA 검사 결과입니다. 30년 전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리신 아들 정현우입니다. 방 안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어요. 한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민호는 말을 더듬었죠. 이게 무슨... 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소연은 일어나 윤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현우야, 정말 너니? 윤재는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어요. DNA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소연은 무너지듯 윤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했어. 널 지키지 못해서. 정민호도 충격에서 벗어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용서해 주세요. 젊고 어리석었습니다. 매일 후회했습니다.
윤재의 표정은 차가웠죠. 후회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찾으려 하지 않으셨잖아요. 정민호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입양 기관에서 정보를 주지 않았어. 한소연이 말했어요. 나는 찾았어. 몰래. 하지만 비밀 보장 정책 때문에. 윤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왜 DNA 등록은 안 하셨죠? 그랬다면 진작에 저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요. 부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재는 계속했습니다. 사실 저는 복수하려고 왔습니다. 두 분을 고용해서 가장 힘든 일을 시키고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매일 보여주려고 했죠. 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소연은 계속 흐느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정민호와 한소연은 유진을 보고 더욱 충격에 빠졌죠. 유진아, 너 이미 알고 있었니?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오빠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아봤죠. 유진은 윤재에게 다가갔어요. 오빠, 아버지가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항상 오빠를 찾고 있었어요. 윤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진이 계속했어요. 엄마가 안면기영 어린이 재단의 익명으로 기부해온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그러셨어요. 한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유진은 미소 지었어요. 엄마의 기부 영수증을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몰래 보던 그 사진도요. 윤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양아버지 존이었습니다. 윤재는 전화를 받았죠. 아빠, 지금 그들 앞에 있어요. 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야, 내가 어떤 기분인지 이해해. 하지만 복수는 내 영혼을 갉아먹을 뿐이야.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윤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존은 암 투병 중이었고 이것이 그의 마지막 조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윤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가려 했어요. 한소연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현우야, 가지마. 이제 겨우 찾았는데. 윤재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어머니, 30년이나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리실 수 있겠죠? 그는 나가면서 유진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통화하자. 회의실에 남겨진 정민호, 한소연, 유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정민호는 괴로워하며 벽을 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한소연은 남편을 바라보았죠. 당신이 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대가를 치렀죠. 유진은 양쪽 부모를, 특히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어요? 오빠의 유일한 잘못은 외모였을 뿐인데. 정민호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유진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며칠 후 윤재는 정민호와 한소연에게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감정과 치열하게 싸웠어요. 양아버지 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복수는 내 영혼을 갉아먹을 뿐이야. 정민호와 한소연은 초조하게 윤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특히 정민호는 30년 전 자신의 결정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죠. 윤재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정을 내렸어요. 한소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결정이니? 윤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이제 진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요. 그는 양부모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존과 메리 파커의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양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용서였습니다. 정민호와 한소연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윤재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분께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부부는 주의 깊게 윤재의 말을 들었습니다. 첫째, 정민호 선생님께서는 저희 회사의 장애인 고용 프로그램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외모나 장애로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죠. 정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제가 설립한 새 얼굴, 새 시작 재단에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면 기형 아이들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죠. 한소연은 감격에 겨워 말했어요. 그건 내가 항상 꿈꿔왔던 일이야.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비슷한 재단에 기부해 오셨다고 들었으니까요. 한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윤재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를 버린 것은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두 분이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침묵 속에 정민호와 한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민호가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유진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결정을 내렸나요? 윤재는 미소 지었어요.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요. 유진은 기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윤재가 설명했어요. 재단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전공을 살려서요. 유진은 감격했죠. 정말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날 밤 윤재는 양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메리가 물었죠. 정말 그게 내 마음이니? 윤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니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복수보다 화해가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존의 목소리가 약하게 들렸어요. 그게 내 아들이지. 내가 자랑스럽구나. 이 대화 이후 윤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뷰티 메디컬을 인수하되 회사 이름을 뉴페이스 메디컬로 바꾸고 사업 방향을 선천적 기형 치료와 재건 성형으로 전환하기로 한 거죠. 정민호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점차 이 새로운 방향에 동의하게 되었어요. 성형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 삶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민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나 윤재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오랜 경쟁자 제임스 리였어요. 제임스는 뷰티 메디컬의 위기를 이용해 자신의 회사를 확장하려 했죠. 그는 정민호에게 접근했습니다. 정 박사님, 파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CEO로 남을 수 있고 기존 사업 방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민호는 유혹에 흔들렸어요. 오랜 자존심과 명성을 완전히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으니까요. 유진이 아버지의 고민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정민호는 딸에게 제임스의 제안을 털어놓았어요. 유진은 실망했습니다. 아버지, 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실 건가요? 오빠는 당신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셨는데. 정민호는 괴로워했어요. 내 평생의 업적을 모두 포기하라니 쉽지 않구나.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업적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나요? 오빠를 버린 후 아버지는 정말 행복하셨어요? 정민호는 유진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민호는 긴 고민 끝에 제임스의 유혹을 뿌리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윤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속죄의 길을 걷기로 했어요. 유진아, 내 말이 맞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데 바치겠다. 정민호는 제임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박사 제안 고맙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제임스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죠. 윤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아들, 아니, 윤재 씨, 저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의 모든 경험과 기술을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윤재는 기뻤어요.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첫걸음이 내딛어진 것이었습니다. 1년 후 새 얼굴, 새 시작 재단은 안면 기형 어린이들에게 무료 수술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자선단체가 되었습니다. 정민호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되찾아 어린이들을 치료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명 인사가 아니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 아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민호는 한 소년의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였죠. 정 선생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정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는 이 아이에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제게 진정한 의사의 의미를 다시 알게 해줬으니까요. 한소연은 재단에서 어머니들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부모들을 도왔어요. 자녀의 외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알아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하지만 아이의 가치는 외모가 아닌 마음에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한소연의 상담은 많은 부모들에게 위로가 되었죠. 유진은 재단의 홍보대사가 되어 세계 각국을 다니며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심리학 지식은 프로그램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 재단은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건강하게 발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진의 열정적인 연설은 많은 후원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윤재는 파커 테크놀로지의 의료 AI 기술을 재단에 접목시켰습니다. 그의 기술은 수술 성공률을 크게 높였어요. 우리의 AI는 각 환자에게 최적화된 수술 계획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열정의 결과물이죠. 윤재의 혁신적인 기술은 의료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윤재의 양아버지 조는 안타깝게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날 정민호와 한소연, 유진도 참석했습니다. 메리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조는 항상 윤재가 언젠가 자신의 뿌리를 찾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가 이렇게 모두가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을 거예요. 한소연은 메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셔서요. 메리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에요. 윤재에게는 두 쌍의 부모가 있는 셈이지요. 장례식 후 윤재는 양어머니 메리를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메리는 서울에서의 새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그녀는 재단에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맡았고 한소연과도 가까워졌습니다. 두 어머니는 종종 함께 차를 마시며 윤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죠. 재단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년간 5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무료 수술을 받았고 수많은 가족들이 심리 상담의 혜택을 받았어요.
기념식에는 수술받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 후원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윤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1년 전 저는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는 정민호, 한소연, 유진, 그리고 메리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가족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처와 오해,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여정이었죠. 윤재는 정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지난 1년간 보여주신 헌신과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한소연에게도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한소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유진에게도 따뜻한 말을 전했습니다. 유진, 동생이자 친구로서 내가 있어 정말 행복해. 마지막으로 메리에게 말했죠.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윤재는 마이크를 들고 힘차게 선언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정민호가 윤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재야, 아직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울까? 윤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가족입니다. 한소연은 따뜻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서 고마워. 유진이 덧붙였습니다. 오빠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 강해졌어요. 메리도 동의했죠. 존도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했을 거야. 윤재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때는 버림받았다는 상처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2배의 사랑으로 채워진 그의 인생이었죠. 그는 양부모에게서 배운 용서의 힘과 생부모와의 화해를 통해 얻은 완전함을 느꼈어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해요. 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 더 강해집니다. 윤재의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밤 윤재는 재단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정민호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윤재가 말을 끊었어요.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정민호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윤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윤재는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함께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재단은 계속 성장했고 윤재의 기술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정민호는 진정한 의사로서의 소명을 되찾았고 한소연은 다른 어머니들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심리학자로서의 꿈을 이루었고 메리는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외모가 아닌 내면의 가치,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윤재가 한때 상상했던 복수는 이보다 훨씬 공허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미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미움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못생겼다고 입양 보낸 아이가 30년 후 재벌 회장이 되어 부모 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은 복수의 시작이 아닌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한 가족을 넘어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었죠.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윤재의 이 말은 재단의 모토가 되었고 많은 이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어요.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재산이 아닌 내면의 성장과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낸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